81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 자, 81페이지 81쪽에 부동산 개발 타당성 분석. 타당성 분석. 아니, 없어요. 예. 감정평가사는 얘가 있죠. 자, 그 부동산 개발 타당성 분석. 여러분도 시험 잘 나옵니다. 잘 나와요. 자, 먼저 지역 분석. 지역의 거시 분석. 전체를 분석한다. 숲을 분석한다. 거시. 인구수, 소득 수준, 거시. 그 다음에 시장 분석. 시장에는 당연히 수요 공급을 분석했죠. 수요 공급. 수요가 충분히 있는가? 그 마켓에. 시장이 있으면 이제 시장성, 그 중에서 구체적인 수요, 구체적 수요 분석인데 구체적. 여기 이제 흡수율 분석을 많이 씁니다. 흡수율. 아까 우리 했던 흡수율 분석 여기서 가장 많이 쓴다. 흡수율 분석. 1차, 2차, 3차 분양. 언제 100% 다 흡수 분양될 것인지.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 타당성 분석. 이제 수익성이 있느냐, 예비적 분석이나 아까 같은 건데요. 수익성이 있느냐, 또 아무리 수익성이 있더라도 수지를 맞춰야 됩니다. 현금 수입이 많아야 되지. 개발 중에 지출이 많아버리면 흑자 부도 될 수가 있습니다. 수지를 맞춰야 하고 수익성이 있어야 한다. 예비적 분석. 그 다음 최종 투자 분석이 최종 투자 분석. 이제 순 현재 가치가 0 이상이면 초과이윤이니까 오케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묶어서 몽땅 자, 시장 분석이다 이렇게 부르고 시장 분석. 요걸 경제성 분석이다 이렇게 부른다. 경제성 분석. 그 우리 앞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했죠. 선 시장 분석, 후 계열 분석. 시장 분석하니까 수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경제성 분석. 그걸 용어로 지역 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 이렇게 부르는 흔적이 있더라 하는 정도 이렇게. 자, 기출. 시장 분석은 특정 부동산에 관련 시장 수요 공급 사항을 분석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시장 분석이에요, 시장. 시장에 가서 초과 수요가 충분히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초과 수요 없는 상태에 들어갔다가는 미분양 돼버리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성 분석. 요놈이네. 시장성은 성자 붙으면 구체적인 수요, 흡수율 분석 등. 자, 구체적 수요입니다. 부동산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수요의 척이죠, 수요의 척.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분양 임대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요다. 맞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제 개발, 민간 개발. A라는 토지가 있습니다. 이 지주가 직접 시공사를 선정해서 시공비를 주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분양 임대 시행사가 되고 그리고 자기 책임하에 돈도 자기 자본, 타인 자본 조달해서 그 다음에 그러면 자기가 다 했으니까 자기가 통반장 다 했으니까 이익도 전부 다 자기가 다 먹는 거죠. 이익도 다 가져갑니다. 이렇게 1, 2, 3, 4, 5를 자기가 전부 다 하면 이걸 자체 개발합니다. 자체 개발. 자체 개발하면 위험이 높다, 낮다? 위험이 엄청 높겠죠. 그래서 아름이 엄마가 자기 땅을 시공사 선정해서 시공비를 줘가면서 이것도 시공사 선정하는 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능력이 대단한 거죠.
그러다가 자기가 분양 임대, 자기 책임하에 분양 임대를 다 한대요. 완전히 수품이 이제 돈 빌리는, 은행가 돈 빌리는 것도 자기 출자금 모으는 것도 완전 수품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이익을 다 가져가겠지. 이 자체 개발인데 이 자체 개발은 아주 초고위험, 초고수입니다. 근데 초고위험이지만 이게 부동산 개발을 과거부터 평생 해오신 분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위험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해도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걸 보고 자체 개발이라 한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1, 2, 3, 4, 5 이걸 본인이 다 해버려요. 그러면 당연히 본인이 전부 다 하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성공하면 큰 돈을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자체 개발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잖아요. 아주 위험이 높은 바람에 위험을 나누기 위해서 지주하고 개발업자하고 지주, 개발업자 공동 사업을 한다. 공동 같이 지주, 공동 사업. 그러면 위험이 낮아지는 거죠. 위험이 낮아집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공사비 대물 변제다. 이 공사비가 100억 들어갔습니다. 이 공사비를 등가 교환, 지주, 땅 50억 주고 건물도 50억 받고 공사비, 대물, 등가 교환하면 그러면 실제 공동 소유가 되는 거죠. 전체가 공동 소유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개발업자는 과거에 분양도 해봤고 개발도 많이 해봤으니까요. 분양 임대하거나 해서 그러면 이제 이익은 이 개발업자하고 지주하고 공동으로 나눠 갖는 거죠. 공동으로. 지주 공동이익으로 나눠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게 바로 공사비 대물 변제 등가 교환. 등기가 아니고 등가 교환. 그다음에 공사비 분양금 정산이다. 이 공사비가 100억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분양해가지고 분양금으로 먼저 회수를 하고 나머지 이 지주에게 돌려주겠대. 공사비 분양금으로 먼저 회수. 근데 만약에 이 분양이 미분양이 돼버리면 10%밖에 분양 안 됐대요. 그러면 개발업자도 손해보죠. 그래서 이익은 이게 공동으로 나눠본다. 개발업자도 손해볼 수 있으니까 이익은 서로 나눈다. 지주와 나누기다. 그 다음에 투자자 모집. 이 랜드마크를 투자자, 아까 우리 투자자 소액 다수 투자자를 모집해가 지분이 모자라니까 개발한 돈을 지주도 평가해서 자기도 지분을 가지고 많은 지분을 가지고 소액 투자자를 모집해서 돈을 모아서 개발해서 이렇게 나눈대요. 그러면 이 투자 모집이니까 투자자 지분만큼씩 다 공동으로 이익을 나눠가겠죠. 투자만큼 지분을 나눠갔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 신탁. 이게 중요합니다. 위탁, 신탁. 위탁하고 신탁하고 누굴 더 믿고 맡긴다? 신탁이 탁탁 갖다 맡기되 신탁이 훨씬 더 믿고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신탁 수수료하고 위탁 수수료하고 이 둘 다 수수료 주는 건데 수수료 주는 건데 누가 수수료가 비싸다? 당연 신탁이 훨씬 비싸겠죠. 그래서 부동산을 우리 땅을 신탁 개발 이렇게 많이 하죠. 그런데 신탁 개발하면 이게 신탁회사에 신탁 수수료가 많이 줘야 되니까 개발하고 나서도 남는 게 적죠. 사실 상당히 남는 게 적습니다. 근데 이 큰 땅을 신탁 개발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적지만 신탁 수수료가 많이 줘서 그럼 신탁 개발하면 다 맡겨요. 땅도 신탁회사에 넘기고 소유권을 넘기고 분양도 신탁회사가 자금조달도 신탁회사 책임해야 하고 그 신탁 보수가 엄청 높죠. 신탁 수수료 비용을 빼고 난 나머지 내 돈입니다. 그 이익은 내가 가져가지만 적다 이 말이지. 적다. 위탁은 법적 소유권은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주가 소유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위탁 수수료는 좀 적죠. 자, 그 신탁부터 먼저 한번 보시면 신탁, 땅 소유를 신탁회사에 넘기죠. 소유권을. 신탁. 우리 뭐 민법할 때 뭐 행위능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건축하려면 행위능력도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넘겨주고 그 다음에 건축 시공도 신탁회사 명의로 그 다음에 사업시행도 분양 임대 이것도 신탁회사
명의로. 자금 조달도 신탁회사 명의로. 그런데 이익은 땅 주인이 가져가죠. 지주가 찾아갑니다. 그 이유는 신탁 수수료가 비용이란 뜻이라 비용. 우리 항상 수익에서 비용 빼고 나면 뭐가 나옵니까? 자, 이익이 나오죠. 동계산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익에서 비용 빼고 나면 이익인데 신탁 수수료, 위탁 수수료 비용이기 때문에 먼저 비용을 선 지급하고 그 다음에 남는 이익은 내 거다. 이래 되는 거죠. 선 비용 후 이익. 이것도 시험 나오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이익 기속이 됩니다. 신탁 수수료 비용이 비용으로 먼저 뺀 겁니다. 이익은 지주가 가져갑니다. 자, 그 밑에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 전 과정을 위탁 수수료 지불, 신탁 수수료 지불합니다. 위탁은 그만큼 신탁처럼 많이 맡기지 않죠. 소유자도 땅 지주가 직접 소유입니다. 소유권 이전하지 않습니다. 둘 다 같이 이전한다 하면 땡 틀려버려요. 토지 소유자가 그대로 보유하고 시공은 개발업자하고 시행도 개발업자하고 자금 조달 땅 주인이 알아서 하시고 이익 기속 위탁 수수료 비용을 주니까 땅 주인이 이익을 챙겨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컨소시엄. 자, 컨소시엄 CO 함께 한다 이런 뜻이니까 좀 거대 사업을 여러 업체 컨소시엄 형태로 대표 법인을 내세우거나 또는 대표 회사를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자, 컨소시엄 대규모 토지 개발 시공사가 공동 참여한다. 하여튼 신탁, 위탁 요 두 개 비교. 나머지는 계략적으로 흘러가도 됩니다. 자, 그럼 기출. 자체 개발 사업에서는 사업 시행자의 주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나 사업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어 위기 관리 능력이 요구된다. 이거 수프 의문을 할 수 있다, 그제? 맞습니다. 그 다음 토지 신탁 개발 방식과 수탁 개발 방식은 형식의 차이는 있으나 소유권을 둘 다 이전하고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X죠. 신탁은 소유권을 넘기고 사업 주체도 신탁 회사가 됩니다. 그런데 위탁은 안 그렇죠. 위탁은 지주가 소유권 이전하지 않고 사업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우측 메뉴에 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 조합의 사업성. 우리 아까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게 있었죠.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은 주로 아파트다, 단독주택이다.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니까 아파트지 당연히. 아파트는 말이 있으니까. 우리 거대 상가 같은 것도 재건축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아파트, 우리 주택을 주 중심으로 하니까 우리 시험도 그렇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 조합의 사업성이 있냐 없냐. 긍정신호, 사업성이 있다, 돈 된다 이 말이고 부정신호는 돈 안 된다 이 말이겠죠. 자, 이것도 상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긍정신호가 뭐냐.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가 상승한다 이 말은 그 재건축 아파트 수요자가 많을 것이다 이 말이죠. 시장에서 수요가 많으면 분양가 상승하겠지. 이건 사업성이 있지. 돈 되지 있습니다. 긍정신호이고. 그 다음에 용적률을 더 할정. 이거 주택부상 용적률이 할정되면 20% 할정된대요. 그럼 사업성이 있는 거죠 이게. 돈 되지. 그 다음 이주비 대출금리 하락이 돼. 지금 살던 분들 이주를 시키가 2년 후에 완공 후에 다시 입주를 시키게 되는데 이주 시킬 때 이주비 대출금리가 싸대. 그럼 이주하기 쉽죠? 그럼 하기 쉽잖아요. 돈 되지. 긍정신호. 그 다음 부정신호는 건설 자재 가격이 폭등 상승 예상이 된답니다. 그럼 건축비 많이 들죠? 부정신호지.
조합은 부담금 인상한대. 조합 부담금 뭐 평당 단가 상승합니다. 단가가 뭐 500에서 600 더 내세요. 이렇게 하면 곤란하죠. 정주사업 부담됩니다.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부정신호이고, 기부 체납, 입구 도로 정부에 기부 체납하는 것이 많이 이 땅 저 땅 다 기부 체납해야 되는데 그러면 부담되는 거죠. 안 좋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긍정 신호냐 부정 신호냐 이렇게. 25에 온 것 그대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투자 유형, 민간 자원 유치 사업 방식, BTO하고 BTL 두 개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BTO, BTL, OL 뭐냐? 그 개념 분명히 하시면 된다. 자, BTO는 우리 이 순서니까 먼저 빌더, 준공, 건설 후에 트랜스퍼, 소유권을 넘겨줘 버리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 운영권, 오퍼레이터. 이 영어로 해야 된다. 그죠? 영어. 운영권을 딴다. 이런 방식이다. 앞서 우리 했던 그가대교 마찬가지. 그가대교. 자, 그가대교를 민간 기술로 건설해서 민간 자원으로 건설했습니다. 민자유치 건설해서 소유권은 어차피 이 그가대교는 부산광역시하고 경상남도하고 사회간접자보니까 넘겨줘버리고 사유재산 안 되죠. SOC 사회간접자보니까. 그래서 트랜스포 소유권을 넘겨줘버리고 그 다음 이 40년간 운영권 통행료 내가 받아먹겠다 하는 운영권만 따면 되잖아. 그죠? 이렇게 운영권 BTO 방식 40년간 운영권 오퍼레이터 운영권 운영 수익 챙기겠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BTO 방식 그 다음에 BOT 방식도 있다. 이건 순서가 준공 후에 빌더, 준공, 완공 후에 오퍼레이터 운영해 먹고 나서 소유권 넘겨주겠다 이 말이죠. 순수만 바꿀 뿐입니다. 그 다음에 BTL 방식 건설 후에 소유권 넘겨줘 버리고 리스로 받습니다. 이런 건 대체로 이제 우리가 정부 청사, 학교, 건축물이라든지 기숙사라든지 주로 군대 막사라든지 이런 경우. 자, 예를 들어서 정부 청사, 울산시청. 정부는 돈 없고 기술 없으니까 민간 기술로 건축을 다 한다 이거죠. 자, 정부 청사를 민간 자본으로, 민간 기술로 건축을 했습니다. 빌더 건설해서. 어차피 정부 청사, 울산시청 줘버리죠, 그냥. 울산시청에 트램프 소유권 넘겨줘버리고, 울산시청으로부터 리스로를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매달 2천만 원씩 받는데, 리스로 받는다, 리스로. 우리 리스하고 임대차하고는 엄격히 다르죠. 리스는 우리 임대차나 또 할부 매매나 유사한데, 우리 리스 중에서도 차량 리스 많죠. 차량 리스로 하면 임대차는 방식도 있고 또 할부 매매하는 방식도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 임대차하는 걸 보고 우리가 운용 리스를 하고 할부 매매 hen타를 보고 이걸 금융 리스를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리스하면 금융 리스, 운용 리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금융 리스, 운용 리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거의 정확한 건데 그냥 대충 따지고 말아봅시다. 임대차하고 다른데 이 임차처럼 일단 넘겨버립시다. 정확한 뜻은 아닙니다만은 임대차처럼 정부가 10년 동안 매달 2천만 원씩 준대. 자, 그러면 원래 이제 리스는 건설회사가 있고 또 리스 이용자인 울산시청이 있고 울산시청. 그 다음에 돈 많은 금융기관이 있다고요. 이렇게 3자 건설회사인 이 3자가 있는 것이 리스입니다. 리스. 건설회사가 분명히 건설했겠죠. 건설해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500억짜리다. 500억짜리 같으면 건설회사가 건축, 시공을 했겠지. 돈 많은 금융회사가 이 500억을
건설회사 줘버립니다. 지급해버려요. 지고 나면 법적 소유권은 금융회사 거 이게. 한국산업은행이다. 예를 들어서. 금융회사 겁니다. 그러면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건축회가 이용자에게 넘겨주고 나서 바로 돈은 금융회사에 500억 받아보면 자기는 이미 매도한 거는 똑같죠. 일반 건설이랑 마찬가지잖아요. 이 이용자가 울산시청이 금융회사에 리스로를 매달 10년간 2천만 원씩 주더라 이 말이지. 그러면 건설회사에서는 현금 박치기, 현찰 받고 건축 공급하는 똑같이 이게 건설회사는. 그 다음에 이용자, 울산시청 입장에서는 이거 할부 방식으로 이용하는 똑같잖아요. 금융회사에 할부금 주면 되니까.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미리 500억 주고 매달 울산시청으로부터 받으니까 원래 이 속에 리스를 속에는 수수료와 이자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은행도 자기 고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건설에서도 바로 외상으로 판 게 아니고 현금으로 이미 건축 공급했다고. 그 다음에 이용자 울산시청도 목돈 없이 할부식으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3자가 서희가 모이니까 각자가 편리하게 리스 자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고 개발도 되고 돈 미리 주고 이자 수수료 받는 비용이 되고 또 이용도 푼돈 가지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 달성이 이 리스라고. 임대차하고 다르죠. 우리 부동산 임대차 하면 임대인, 임차인 둘만 있잖아요. 임대인, 임차인. 그게 전혀 다르죠. 이게 리스인데 그래서 원래 여기는 임대로 임차로 하면 안 되고 여기는 금융리스, 운영리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금융리스, 운영리스. 요게 리스를 할부 매매처럼 주면 요게 금융리스고 운영리스는 임대차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데 우리 시험에서 그냥 대충 떼고 마니까 그냥 우리도 대충 떼고 넘어가 버려야 돼요. 리스료, 임차료를 울산시청으로부터 받는다. 그게 이제 BTL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리스. BTL. BLT는 반대로 건축하고 리스로 받아먹고 나서 소유권 넘겨준다. 이런 뜻이에요. 순서가 다를 뿐이다. 나중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 북한 쪽에도 이런 방식으로 많이 나타나겠죠. 우리 지금 사회간접자본에 BTO가 리스크가 좀 누가 리스크가 높다? BTO하고 BTL하고 OL 중에서 어느 게 위험이 높죠? 이 통행료가 안정적 수익 됩니까? 울산시청에서 매달 리스를 받는 게 안정적으로 수입이 됩니까? 캐시플로우. 항상 현금 흐름을 읽어내야 되죠. 현금 흐름. 학교론 전체는 이 현금 흐름을 이해를 하면 돼요. 어느 게 안정적 수익이 됩니까? BTL이 안정적으로 돈 들어오죠. BTO는 들쭉날쭉할 거 아닙니까? 이 통행이 많을 때는 많이 들어오고 적을 때는 적게 들어오겠지. 여기가 위험이 더 크죠. 그래서 BTO가 고위험, 그 대신에 고수익. BTL은 상대적으로 울산시청으로 꼬박꼬박 받는 돈이니까 저위험, 저수익 이렇게 되지. 근데 이 고위험이다 보니까 이 투자가 민간 자본 유치하기 힘들어가지고 요걸 이제 리스크 셔라든지 BTO를 다시 변형해가지고 위험을 정부하고 나누게 하는 방법. 또 어제스트가 위험이 높으면 통행료가 비쌀 거 아닙니까? 이 공공요금을 받아야 하니까 통행을 낮추기 위해서 조정하는 문제, 정부가 리스크를 분담하는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롭게 조정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부터 이렇게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용은 설득 비추성이 있어도 바로 나오긴 힘들고 그냥 BTO, 일단 BTL 이걸 정확히 해두시면 되겠다. 그 다음 맨 밑에 보니까 BOO 하는 게 있네. BOO. 빌드, 건설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오너가 돼서 오퍼레이터, 운영에 드시라. 이게 민영화입니다. 민영화. 우리 이 수서
그 말고 뭡니까? 우리 KTX 말고 SRT가 SRT 이게 수서역에서부터 부산역까지 달리는 또 저 목포까지 달리는 이게 민영화 언어가 돼서 운영해 드시라 말이에요. 민영화. 근데 민영화 하고 나니까 이게 요금이 얘보다 더 싸지. KTX보다 요금도 싸고 더 빠르지. 10%. 이 330km, 이 300km. 민영해 드시라 이 말이지. 부동산도 마찬가지. 부동산도 우리 어느 이랜드가 우방랜드가 있잖아요. 그것도 대구광역시에서 운영을 못하니까 민영화 오너가 돼서 대구시에서 부동산 팔아버려. 민영화하다 운영해 드시다. BO 방식. 우리 각종 공기업도 민영화 많이 돼 있죠. 지금 우리 LH가 주식회사입니까? 뭡니까 이게 공사인데 또 한국주택금융공사 있잖아요. 이 다 주식회사로 돼 있죠. 민영화 형태, 민영화 형태. 민영화 형태. 공사지만 정부가 100% 출자 민영화되어 있는 이런 형태다. 왜냐하면 정부가 그대로 하고 있으면 이게 낙하인사로 독립재산, 공기업 평가 등 이런 데서 약간 공돈이다 생각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효율성 높이기 위해서 민영화하는 형태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죠. BOO. 그 뜻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시험 간간히 나옵니다. 자, 다음 페이지인데. 부동산 관리 내용. 자, 관리 내용. 법경기 중에서 경제적 관리가 일단 가장 중요하다. 자산 관리. 보존 관리는 권리 보존, 소유권 보존 등기처럼 보존이기 때문에 법률 관리에 들어가고, 보전 관리는 건물 보전, 화단 보전, 조경사업 보전, 이건 기술적 관리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 돈이고, 인력 관리, 한 사람 채용하는데 추가 들어간 비용 등 경제적 자산 관리에 들어갑니다. 예방적 관리가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예방 관리가 사후 대응 관리보다는 더 중요하겠죠. 그 다음 부동산 관리 방식. 자, 여러분도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합니다. 자가 관리, 위탁 관리, 혼합 관리. 자, 위탁 관리 중심. 위탁 관리한다 이 말은 우리 이 건물 층수로 따지면 저층은 주인이 직접 관리 다 하면 되죠. 법경기. 그 다음에 중간층은 나는 은행 근무하니까 법적으로 계약서 확인하거나 추가 투자 여부, 임대 여부, 이건 자기가 최종 돈 관리하고, 기술적 엘리베이터 관리라든지 화단 관리라든지 청소 관리라든지 이건 위탁할 수 있잖아요. 위탁. 이건 위탁. 자, 그렇다면 주로 이건 내가 자가 관리하고 요 기술적 관리는 위탁 관리한다. 이런 걸 보고 이제 혼합 관리라죠. 혼합 관리. 일부는 맡긴다. 그다음에 고층은 전부 다 위탁 관리할 수밖에 없죠. 이것마저도 몽땅 다 고층은 위탁 관리. 관리 전문 업체에 위탁한다 이 말이지. 관리 전문 업체에 위탁 관리하면 전문적 관리가 되겠죠. 당연합니다. 전문적 관리. 그러면 내가 관리하는 것보다도 관리 비용이 코스트가 낮겠죠. 전문가가 관리하면 관리비가 싸잖아, 그죠? 위탁 전문 업체 하면 관리비가 저렴해지고, 그 대신에 자가 관리했을 때 단점인 자가 관리에서의 단점, 장점 서로 반대되죠. 자기가 관리할 때는 바쁠 때는 3일간 온라이트 하면서 또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안 되잖아요. 위탁 관리하면. 그렇죠. 그 대신에 또 자가 관리할 때 타성에 젖어가지고 내가 내 건물 내가 관리했는데 누가 뭐래 해서 친구들 대놓고 다리 쭉 붓고 항고도에 돌리고 이런 건 없어집니다. 타성에 젖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위탁 관리. 그 자가 관리의 단점이 바로 위탁 관리의 장점이 되고, 자가 관리 장점이 위탁 관리의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상대적으로. 자, 근데 이거 읽으면 다 이해되는 겁니다. 다 이해되는 거죠. 다 이해되는데 시험 나올 포인트, 그냥 굵은 거지 쏘는 거에 굵고 까만 거, 그걸 집중적으로 살짝 한번 더 보시면 돼요.
애물 정신은 누가 더 높다? 자가관리가 내 건물이니까 들어오면서 끌어안고 나가면서 자리 서서 빠이빠이 하고 이렇게 쓰다듬고 나오고 이러겠죠. 애물 정신은 자가관리가 훨씬 높겠지. 그 당연하지. 근데 위탁관리는 그런 게 낫다.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합니다. 상식적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혼합관리는 이 문제가 엘리베이터가 사고 났습니다. 사고.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서로 주인은 건물주는 위탁 전문업체한테, 위탁 전문업체는 건물주한테 서로 책임을 넘기려 하죠. 그러다가 서로 싸우고 하다가 소송부터가 나중에 판례 나오는 것도 많다 이거지. 그래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책임을 넘기는 것이 크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 됩니다. 그래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단점 크죠. 원래는 혼합관리하면 위탁관리의 장점을 따고 자기관리의 장점을 따가지고 장점을 따르고 했지만 잘못하면 위탁관리와 자가관리의 단점이 노출되기도 하죠. 새로운 단점 노출. 엄마 아빠의 단점이 노출돼서 이상한 단점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장점이 나타나면 아주 새로운 장점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다 아시는 겁니다. 주로 이제 우리 시험 나오는 게 그 굵은 글씨 보시면 위탁관리, 관리의 전문성이 높아서 대형 건물, 공동주택 유리하다. 소유자는 본업에 전업할 수 있고 관리 비용이 저렴합니다. 참모체계 단순, 안일, 타성 젓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 다음 단점은 전문 관리회사 선정이 쉽지 않더라. 낮은 가격으로 선택하다 보니까 질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인사이동이 심해서 관리 질, 지난 우리 이 관리 담당자가 바뀌는 바람에 지난 담당자 알았는데 또 바뀌어버리죠. 강한 통제력이 발휘 못한다 이 말은 자가관리는 신속기, 온라이트도 할 수 있는데 위탁관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근무시간 지났습니다. 갚아버린다니까. 애호정신이 저하됩니다. 기밀 유지, 위탁 맡기면 불안전하다. 혼합관리는 장점 따려고 했는데 단점이 노출될 수도 있고 책임 소재가 불명확합니다. 하는 단점. 자, 기출. 자기 직접 관리할 때는 위탁 관리 방식에 비해서 기밀 유지에 유리하고 의사결정 신속할 수 있다. 자기 관리할 때는 맞죠. 그 다음 혼합 관리 방식은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위탁하기 때문에 관리 책임 소재가 분명합니까? 불분명하죠. 서로 책임을 떠넘긴다 이 말이지. 틀렸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임대차 활동. 총임대차. 주거용은 총임대차. 그 다음 이제 순임대차, 필요재경비. 공장은 순임대차 방식 일반적이고 주택은 총임대차 방식이 일반적이다. 자, 필요재경비. 월세를 100만 원 받아가지고 호주머니 70만 원 남기고 30만 원 필요재경비 뒤로 빠져나간 필요재경비. 자, 우리 주택임대차는 필요재경비가 뻔하죠. 재산세 나가는 거, 관리비 나가는 거, 기타 필요재경비가 일반적으로 뻔합니다. 그래서 총임대차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고 공장 필요재경비는 들쭉날쭉합니다. 공장에 따라서 이거 필요재경비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변화무쌍하니까 임대인은 잘 모르죠. 그 공장 사장이 필요재경비를 주고 나한테는 순임대료만 다오.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공장은 순임대차, 주택은 총임대차. 상가는 상가는 이게 A, B, C, D 이점이 있다. 근데 A에는 손님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우리 마트 같은 경우
이 카운터 할 때 간접비가 엄청 많이 들겠죠. B는 손님이 고만고만, C는 저 파리 손님밖에 없어. 그러면 이 카운터는 이 카운터 할 필요가 별로 없죠. 그죠? 간접비 공통비가 아주 적게, 화장실도 적게 쓰고 청소비도 적게 들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거는 손님이 너무 많아서 간접비가 많이 든다고요. 그래서 이제 간접비 많이 드는 우리 마트 같은 경우 누구라도 기본적 임차료 월 100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1억 매출액이 초과하는 그 집에서는 1억 초과하면 그에 대해서 5% 일정 비율 임대차를 한대. 일정 비율.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요 3억을 벌면 3억 매출이 나오면 2억이 초과했으니까 2억 곱하기 5% 하면 이거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비율 임대차하고 기본 100만 원하고 1,100만 원 A는 1,100만 원 임차로 줘야 되고 C 입점은 파리 손님밖에 없으니까 이건 아예 계산해서 제외. 매출액이 3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3천만 원 빼기 1억 해봐야 마이너스니까 빵이죠. 빵. 비율임차 낼 필요 없고 100만 원만 내면 돼. 100만 원만. 100만 원 내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이 계산형으로 한번 출제한 적이 있는데요. 계산형은 지극히 그냥 상식적으로 하면 돼요. 매출의 1억 초과금에 대해서는 5% 비율 임대차이고 기본 100만 원 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상가는 비율 임대차. 상가는 비율 임대차. 특히 요 마트 같은 경우 비율 임대차. 주택은 총 임대차. 공장은 순 임대차. 이게 적합하겠죠. 그래서 그 임차자 유형, 주택은 총, 상가는 비율, 공장은 순 임대차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임차자 간의 관계에서 주거용은 유대성이 중요합니다. 원룸을 임대하는데 앞방에 김정아가 있으면 뒷방에 누굴 임대차해야 된다? 이제 트럼프 해야지. 트럼프. 서로 유대관계가 좋으니까. 전에는 트럼프 했으면 정상회담 하기 전에는 하면 박살 나쁠 텐데 지금은 유대관계가 좋잖아요. 그래서 앞에 삼수위가 있으면 뒷방에 누구한테 임대한다? 삼식이한테, 삼돌이한테. 이렇게 유대성, 이게 중요하다 이지. 유대성. 주택은 유대성. 그 다음에 상가는 가능 매출액, 수익성, 적절한 수익성. 상가에 공중회사 사무소에 1층, 2층, 3층 다 임대하면 안 되겠죠? 그치? 목욕탕에 다 임대하면 곤란하지. 하나만 하고 또 다른 서로 가능 매출액이 높일 수 있는 임대. 공장은 적합성이 중요합니다. 적합성. 옆 공장에 정밀기계가 있으면 앞에 목재 강수하면 안 되겠죠. 적합성 서로 맞도록. 자, 기출. 임차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총수입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를 지불한다면 이는 임차자 유형 중 비율 임대차에 해당한다. 맞습니까? 맞죠? 비율 임대차. 자, 비율 임대차는 상가입니까? 주택입니까? 공장입니까? 상가죠. 상가는 비율 임대차. 옳다. 자, 그다음 이제 부동산 마케팅. 자, 마케팅 간단히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자, 마케팅은 공급자 중심 마케팅, 이게 먼저 생겼고, 그 다음에 수요 중심 마케팅, 그러다가 이제 관계 마케팅, 이렇게 역사적 흐름대로 왔죠. 공급자 중심 마케팅은 옛날에 물자 부족할 때 만드는 쪽쪽 다 팔릴 때 공급자 중심 마케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은 다 잘 나오니까 시험에서 STP 전략 이런 게 있고 4P 믹스 전략 이런 게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잘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수요 중심은 아이다스 원리. 손님, 심리적 상태, 접점에 따라서 관계 마케팅은 브랜드 마케팅 등 수요자, 손님만 왕이냐, 공급자도 서로 관계.
장기적 지속적 관계가 중요하다. 자, 여기서 이제 공급자 중시 마케팅에서 공급자 중시 시장 점유 마케팅 STP, S가 뭡니까? S가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 시장 세분화.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는 아파트 보러 온 사람이 남자가 마음에 들어야 됩니까? 여자한테 마음에 들어야 됩니까? 주로 여자죠. 쇼핑은 여자니까 주로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자 포인트를 준다. 시장 세분화. 여자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 그 다음에 타겟, 여자를 타겟을 두고 여자 중에서도 이제 일정 소득 이상 되는 뭐 초호화 아파트 펜트하우스 같으면 고속자 중심일 테고 서민 주거용 같으면 저속 중심 그 타겟을 맞춰야 되겠죠. 타겟을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제품을 포지션 그게 올려간다. 고속자 같으면 당연히 제품 차별 공급 고소득 아파트 뭐 공원형 아파트 지하 아파트 또 다 남향이고 또 펜트하우스고 고급 주택 위치가 시장권역 좋은 데다 뭐 이렇게 그에 따라 제품을 차별 공급해야 될 겁니다. STP. 요게 시장 세분화, 요것도 그때 실제로 잘해요. 시장 세분화. 근데 우리 세분시장 이렇게 해서 그 용어 자체가 우리 한글로도 그대로 줄 때가 많습니다. 문장 읽어보면 그대로 문장이 나옵니다. 이거는 표적시장 타겟, 포지션, 위치 올려놓습니다. 그 포지션에 위치 이 포지션은 이 사피믹스의 프로덕트하고 똑같아요. 사피믹스의 프로덕트하고 제품 차별 공급 똑같아 하는 요걸 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둘 차이를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사피믹스에서 이 사피가 뭐냐? 사피, 플레이스, 유통, 프로덕트, 제품 차별 공급, 프라이스, 가격 차별, 그 다음에 프로모션, 홍보 전략. 이걸 적절히 믹스를 하면 맛있는 마케팅 믹스가 나온답니다. 사피믹스. 플레이스 유통. 직접 분양하는 수도 있고, 직접 유통하는 수도 있고, 분양 대행사한테 간접적으로 넘기기도 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실 또는 금융기관에 이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유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프로덕트, 제품 차별 공급, 프라이스, 가격 차별. 신축 가격 정책도 있고요. 우리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는 어느 마켓에 있느냐, 그렇죠? 수도권이냐 또 지방이냐 따라 다를 테고 또 위치가 도로가에 있느냐 또는 후면부에 있느냐 위치에 따라 다를 테고 또 방이 남향이냐 동향이냐 따라 다르고 또 층수 따라 다 다르죠. 이런 식으로 가격 정책, 그 다음 프로모션 홍보 정책, 판매 촉진 홍보 전략, 사피믹스. 이 사피도 영어로 하나하나 좀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요자 중심은 attention, 주목, interest, 흥미, desire, 이거 이제 욕망, 샀다, 계약 액션 했습니다. 살아보니 좋더라, satisfaction, 만족도, 별 5개, 4개, 3개, 2개, 1개. 아이다스, 고객 심리적 접점 상태, 관계, 브랜드. 요즘 뭐 아파트 브랜드 지금 18년도가 브랜드 1위가 어디랍니까? GS 차이래, GS 차이. GS 아시죠? GS 건설 차이. 엑스트라 인텔리전트. 너무 어렵습니다. GS 차이. 그 다음 2위는 현대 힐스테이. 그죠? 힐스테이. 3위는 뭐, 또, 롯데 캐슬이, 프로지오. 대우 프로지오입니까? 프로지오. 4위가 이제 삼성물산, 레미안. 뭐 이런 식으로 매년 브랜드 같이 이게 쭉 나와요. 1위부터 10위권 뭐, 밖에. 그때 자꾸 바뀌지, 이게. 바뀝니다. 브랜드 가치. 그래서, GS 건설 자익 하면
자이의 특징, 그 브랜드, 자이 아파트의 특징이 있다고. 주부들은 그 감을 안다 이거죠. 그래서 자이에 대해서 그에 대한 나는 이런 유형이 자이 유형이 좋다, 힐스테이 유형이 좋다. 그래서 고객하고 공급자하고 장기적인 지속적 관계, 브랜드 마케팅 이게 자이 크면 벌써 특징이 나온다 이지. 그래서 장기적 지속적 관계, 수요 공급자 관계 마케팅 이게 이제 수요 공급자 관계 마케팅 요게 최근에 중시되는 마케팅 유형이다. 이거 말고도 이게 마케팅 1.0, 마케팅 2.0, 마케팅 3.0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4차 산업 들어오면서 마케팅 4.0 이게 아직 초보 단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케팅의 아버지 제가 코틀러님, 코틀러 했죠, 코틀러님. 그분이 살아있는 경영 사신 중에서 한 씨입니다. 이분이 코틀러. 이분은 이제 마케터 4.0 하는 책을 지금 펴냈어요. 불완전하지만 4.0, 4차 산업은 전통 산업. 이게 과거의 전통 마케팅, 현대 새로 나오는 마케팅 달라집니다. 코틀러라는 분이 뭐랬습니까? 이분이 유명한 10개 명언 중에서 고객을 사랑하라 하는 게 제일 명언이 되어 있습니다. 고객을 사랑하라. 고객하고 연애하듯이 애인처럼 연애하듯이 이렇게 고객 관리하라 하는데 이 사실 무리 아닙니까? 우리 한국에 이런 얘기 있으면 놀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한국 버전으로는 가족처럼 대하라 이런 뜻으로 번역하면 좋겠죠. 한국 버전으로 가족처럼 대하라. 코틀러. 이분 책을 웬만하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부동산 마케팅 특징에 보니까 부부 연계라, 부부 연계. 부동성 때문에 지역 제한성이 있고 외부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 부정성, 희소성이죠. 그 다음에 영속성, 투자 가치, 보존력이 우수합니다. 특히 토지는 광고 양면성. 부동산은 사면 오래 쓰니까 다시 팔죠. 냉면은 먹고 나면 수요자 따로, 공급자 따로 다른데 부동산은 산 사람이 나중에 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 수요자인과 동시에 공급자가 되는 양면성이 있다. 또 개별성. 이 땅이 마음에 드는 분이 계시면 세상 천지 똑같은 게 없죠. 자, 마케팅 환경, 거시, 미시. 항상 거시가 먼저. 그 다음 미시. 마케팅 전략의 3차원. 자, 사피 믹스. 그 다음 STP. 자, 다음 페이지 기출문제 한번 보시면 마케팅 믹스의 가격 관리에서 시가 정책은 위치, 방위, 청, 지역 등에 따라 아파트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정책이다. 자, 이게 맞는지 틀린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우리 아파트를 보시면 그 위에 신축 가격 정책이라는 말이 있죠. 아파트 신축 가격 정책이 있는데 이건 위치에 따라서 전면 부냐, 도로가 위치냐, 안쪽 위치냐, 오른쪽 왼쪽 위치냐 따라 다 다르고 방위, 이거는 남향이냐, 동향이냐, 북향이냐 다 다르겠죠. 그 다음 층수, 1층, 2층, 3층, 4층하고 로얄층하고 다 다르잖아요. 응? 층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신축 가격 정책이 위치, 방위, 청, 지역 따라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시가 정책이 아니고 신축 가격 정책이다.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가장 그 당시 어려운 개념이었습니다. 그 다음 제품, 프로덕트, 제품 차별, 그 다음에 홍보, 프로모션, STP, S, 시장 세분화, 세그멘테이션, 그 다음 타겟, 표적시장, 그 다음 포지션, 이 포지션은 그 위에 있는, 주 위에 있는 제품 차별하고 같습니다. 꼭 화살표 연결해 두시고, 프로덕트하고 포지션하고 같습니다.
자, 기출. 마케팅 전략 중 표적 타겟 설정이란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명확하고 유의미한 구매자 집단을 타겟을 두고 시장을 분할하는 활동이다. 시장 분할하는 말의 이게 뭐죠? 시장 분할? 세그멘테이션이죠. 그래 틀렸습니다. XX. 잘 나가다가 타겟으로 쭉 가다가 마지막에 시장을 분할한다 하면 이 세그멘테이션입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 시장 세분화는 상품 계획이나 광고 등 여러 판촉 전개를 위해서 소비자를 몇 개의 다른 군집으로 나눈 후에 특정 군집을 표적시장으로 정하는 것이다. 표적시장. 표적시장이 뭐죠? STP 중에서 S입니까? T입니까? T. 타겟. 그래서 틀렸습니다. STP. T다. T. 자, 다음 페이지. 소비자 중심 마케팅 전략, 고객 점유 마케팅 같습니다. 아이다스 원리. 어텐션. 주목률을 높인다. 이 주목 보통 우리 모델하우스 주목. 그 다음에 흥미를 끈다. 설명드리니까요. 그런대로 욕망. 이때는 법경기, 복각 개념, 산다 하는 결정, 욕망 일으켰습니다. 산다. 그러면 액션, 사인하고, 그 다음 살아보니까 만족도. 자, 기출. 셀링 포인트. 이 셀링 포인트가 디자이어에서 나옵니다. 디자이어. 저 욕망에서. 셀링 포인트. 이때 팔고 사고 되는 거죠. 상품으로서 부동산이 지닌 여러 특징 중 구매자의 욕망을 만족시켜 주는 특징을 말한다. 욕망, 디자이어, 셀링 포인트 맞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 마케팅, 장기적이고 지속적 관계 유지, 브랜드 마케팅, 브랜드에 대한 책임, 자이, 힐스테이터, 푸르지오, 이편한세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에 대한 책임감, 공급자와 수요자 상호작용 중시, 단골 손님. 자, 기출. 관계 마케팅 전략에서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관계를 일회적이 아닌 장기적 지속적 관계로 유지하려 한다. 오, 맞죠? 오. 그 다음 부동산 마케팅 믹스. 마케팅 믹스란 기업의 표적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서, 타겟 도달하기 위해서 마케팅 관련된 여러 요소의 조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 믹스, 조합이다. 맞겠죠? 믹스, 영어로 믹스고. 조합. 자, 그래서 뭐 후닥닥 일단 지나왔습니다. 나중에 이제 7, 8월달 문제 풀면서 좀 더 확인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부동산 감정평가론 드디어 가장 마무리 어려운 곳이 왔다. 요거 한 2번 정도 하면 딱 맞습니다. 충분합니다.